일본 최대 민간 해운사가 일본의 선박회사에 LNG선을 발주했다가 취소하고 한국으로 다시 발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자국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어서 취소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간 무역 갈등에도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 최대 민간 해운사 니산 카이온이 현대중공업의 초대형 가스 운반선 VLGC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와 말에 발주한 물량으로 각각 한 척과 두 척, 총 3척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사회적인 관계가 계속 날카롭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선박회사가 현대중공업에 처음부터 주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국의 조선사에 발주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새로운 오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조선회사의 몰락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회사들이 통합하면서 전체 4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밀려버린 상태고 자국 내에만 1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니센 카이온의 경우 처음에 일본의 선박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였던 자국의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수주를 맡겼었는데 이 공장이 더 이상 LNG선을 건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세운 일본 최대급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의 고야기 공장이 한국의 LNG선에 밀려 결국 매각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공장은 LNG 운반선 및 유조선을 건조하던 곳이었는데 이번 매각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은 LNG선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LNG선 신규 수주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후 공장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자국의 배를 대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족할 만한 품질로 납기일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자국에는 없다는 판단이 컸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환경 규제에 맞는 고기술력의 선박의 빠른 필요성과 만족할 만한 품질로 납기일에 맞출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의 조선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 정책인 IMO 2020의 적용을 받습니다. 선박용 연료유의 황산화물 함유율을 현행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춘 저유황유를 쓰도록 강제하는 규제이죠.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환경오염 물질로 꼽히고 있으며 선주사가 IMO 2020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연료유 교체나 배출가스 황산화물 저감 장치 장착 또는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 신규 도입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스크러버는 즉각 대응이 가능하지만 설치비가 대당 최고 700만 달러 약 8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어차피 노후화한 선박들은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저감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오히려 선주사에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VLGC를 주문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되냐고요? IMO 기준을 맞추지 못한 선박은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습니다. 무역에 사용되는 선박들에게는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여기서 IMO는 해운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 UN 소속 기구로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총 174개국이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해운사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의 니센 카이온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따라 오래된 가스 운반선을 최신 친환경 가스 운반선으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IMO 2020에 따라 오래된 가스 운반선을 최신 친환경 가스 운반선으로 교체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VLGC는 스크러버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22년까지 대형 LPG선 3척을 일본의 니센 카이온에 인도하기로 합니다. 이들 3척을 포함해 니센 카이온은 지난해 총 6척의 VLGC 발주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에 첫 번째 선 발주도 현대중공업에 맡겼었습니다. 당시 계약금은 7,300만 달러, 한화로 약 834억 원이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까지 86,000 세제곱미터 크기의 대형 LPG선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도척은 일본 자국의 선사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에 발주했다가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일본 선사 MOL이 대우조선해양에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선을 발주했는데 이 주문도 일본의 제1위 조선소 이마바리 조선에 발주했다가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으로 재발주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 조선업계 기술력이 일본 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면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국의 선박을 선택 안하고 타국에 주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일본 해운사 발주 물량 수준은 현대중공업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업계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이 한일 무역 갈등의 여파로 한국 조선업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8년에 있던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 사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정식 제소한 바 있었죠. 더불어 일본 조선 산업을 대변하는 일본 조선공업회는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사이토 다모스 일본 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식에서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다며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 합병을 하면 압도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네요. 한국의 조선업이 커지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총 6개국에 기업 결합 심사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번 심사 신청에서 6개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든 심사는 각 경쟁 당국의 기준에 맞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없이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 갈등뿐 아니라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를 달성한 한국 조선업계를 향한 견제를 지속해온 바 있죠. 그런데도 일본이 한국에게 일본 기업들을 마다하고 수주를 맡긴 것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 조선업계 손을 뿌리치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이네요. 가스를 액화시켜서 화물창에 보관해 운송하는 LPG, LNG선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만족할 만한 품질로 납기일에 맞출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한국의 조선사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일본인들은 선박 기술만큼은 섬나라인 일본이 더 나아야 하는데 한국을 넘지 못하는 것에 분노를 넘어 거의 자국의 선사를 무시하는 부류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을 부리는 부류도 있었죠.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자국에 대한 현실인식과 스스로를 반성하는 반응입니다. 제발 그만 수치 좀 당해라. 저 나라에는 꽤 세계 최고가 많구나. 얼마나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건가?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인기가 있구나. 미쓰비시는 뭐 그렇게 잘한다더니 기술력도 안 돼서 있던 것도 뺏기는 거냐? 이제는 안 돼. 불사조처럼 자꾸 살아나는 한국 경제에 우리 일본은 도저히 이길 수 없네. 일본은 모든 면이 바다인데 왜 옆나라보다 배조차 못 만드는 거냐? 좌절스럽다. 실력이 없으면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는데 우리보다 좋게 평가받는 한국에게 수주하는 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본은 배 건조와 수주도 내수에만 전념하더니 결국 세계에서 아무도 찾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현 상황에 객관적 인식보다는 한국이 잘 나가는 모습에 근거 없는 심술을 부리는 의견들입니다. 한국은 선체 완성까지 가기는 하는 건가? 수주해도 한국의 기존의 조선업계 문제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겠지. 파업하고 납품 지연되어 위약금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수주는 없을 텐데. 적자 수주로 한국 국가 예산 쏟아붓고 덤핑이겠지. 전 세계에 적이 돼가고 있어. 한국은 알았으니까 하나하나 다 자랑하지 마라. 이제 하다하다 한국에게까지 밀리는 거냐? 수치스럽다. 나가사키 조선소가 문 닫는다더니 한국에게 수주를 뺏겨서 그런 거냐? 그렇게 잘 만들어서 수주하는 것이니 이제 일본에 그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역시나 일본인들은 한일 관계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의존한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를 인정하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더욱더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국조선업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수주 실적 1위에 올랐고, 이런 상태라면 2020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주들에게 한국 선박 건조 능력을 대체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대형 LPG선과 LNG선의 대량 발주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더불어 2020년에도 한국조선업이 세계 수주 1위를 지속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정부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인구 14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인민일보는 지난 17일에 나는 자랑스러운 14억 명 중 하나다 라는 기사를 실었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중 무역전에 이어서 언론전이 아주 불꽃 튀긴다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00달러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중국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집요하게 부각하면서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중국이 경제성장을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직전에 노인 인구가 급증을 하는 단계가 와버렸다. 선진국들에는 이미 익숙하지만 중진국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보여진다 라고 했는데요. 로스 두댓이라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는 지난 20일 논평 사설에서 중국은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다 라면서 한자녀 정책을 부추긴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아직 인근에 있는 한국의 3분의 1, 일본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라면서 앞으로는 노인 인구를 돌보는 재정이 급증을 할 것이다. 그 비용 증가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데 반면에 그만한 자금력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역전에 이어서 언론전도 아주 불꽃이 튀깁니다. 경제 성장률의 저하로 생활 형편이 나빠진 청년 세대가 출산을 줄이고 있고, 노동 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서 경제 성장률이 결국엔 떨어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다시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아주 독설을 했습니다. 증거 있어?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이, 실제 중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은 6.1%였는데 이 6%대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지만 아쉬운 건 근 30년 동안 기록한 성장률 중에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기준 인구수 14억 5만 명을 기록했지만 새로 태어난 출생 수는 1,465만 명으로 전년보다 58만 명이 줄어들어 3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7일 기사에서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출생아 수는 2019년에 10.5명이었는데요. 1989년에 21.5명, 역대 최저치인 대기근이 있었던 1960년에 18명보다도 크게 낮다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참고로 대기근이라는 것은 위에 자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정부는 2016년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이후에 두자녀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이 같은 일방적인 방향선회가 더는 약발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빠른 성장과 도시화로 인해서 여성들의 가치관도 같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중국의 연간 혼인 건수는 947만 1000건인데 2018년에는 1010만 8000건 기록했던 것보다 자그마치 63만 7000건의 혼인 건수가 줄었고, 연간 10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건 2008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원 사격을 해주는 기사를 냈는데요. 막대한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로
조립 라인을 돌리던 중국 공장의 저출산은 직격탄이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를 참고하면 이런 현재의 중국 상황을 놓고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발전을 하는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을 잘 하다가 중진국에 진입하면 이상하게도 성장이 장기간 침체를 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꼭 한 번은 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범위에 있는 국가들이 자주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구 14억 명 돌파에 자부심을 느끼는 분위기고요. 미국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한창이라 이런 출산율 하락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언론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도 남의 얘기만 할 처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지난해 100년 만에 최저인구 증가율을 기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은 선진국보다는 중진국에 더 치명적이라면서 미중 패권전에 자국이 더 유리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네. 오늘 소식은 간략하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